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동양미술사 제12주차입니다. 이 12주차에서는 맨 처음에 1차 시에서는 송료 금대의 공예에 대해서 특히 이제 도자기와 칠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와 3차 시는 몽골 제국 시대, 즉 원대의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 12강 1차 시 송료금대의 공예는 맨 처음에 이제 도자기로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칠기, 목칠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도자기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제작 연대가 알려진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도자기에 비해서 중국 도자기, 이 송대 이후에 나오는 중국 도자기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종류를 익히는 게 먼저 중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지별로, 가마터별로 특성을 먼저 확인하면서요. 가마터별로 이제 주요 자기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일단 중국의 도요지, 즉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라고 하는 유적의 분포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제가 14개를 이제 써놨는데 여기가 이제 주로부터 당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명청대까지 유지되는 가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시대별로 한정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시대마다 좀 오랜 기간 동안 당대나 송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원명 청대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먼저 지역별로 위에서부터 보시면 여기 이제 지도가 여기서부터 1번, 2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7번, 8번, 9번, 10번이 보이지 않네요. 여기가 11번. 그 다음에 호남성 장사시니까 여기가 10번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여기 12번, 그 다음에 여기 13번, 14번 해서 각 주별로 중요한 거 한 2개 정도씩 해놨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하북성에서부터 1번, 2번, 하북성의 북쪽에 있는 정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자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섬서성에 있는 요주요. 그 다음에 이제 4, 5, 6번 요 세 가지가 이 하남성에 있는 도자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절강성의 영파이 제일 유명한 월주요입니다. 당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까지 계속 이어진 이 월주요 청자를 주로 했던 데죠. 그리고 이 월주요는 사실 이전에 이미 남북조 시대나 그 이전부터 고월자라고 하는 자기들이 여기서 청자 구워졌죠. 주로 청자를 굽는 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7번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절강성 송씨의 월주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8번부터 시작을 해서 8번은 용천요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절강성의 남쪽이에요. 근데 이 용천요도 역시 청자를 굽는데 여기는 주로 남송연간부터 남송에서 원대 까지 주로 많이 구워집니다. 예, 시기적으로 여기는 남송에서 오히려 월주요는 남송 이후에는 월주요가 별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월주요에 있던 도공들은 이쪽 용천요로 남송 연간에 많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항주시의 하관요. 이 항주의 하관요라고 하는 거는 관요죠. 그래서 여기는 남송 연간에 청자를 구웠던 중요한 곳입니다. 이 관요라고 하는 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인데 북송 관요의 경우에는 아마 개봉 근처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지가 어디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고요. 남송연간의 관요는 여기 하관요에서 항주의 하관요에서 이제 주로 많이 구워지는데 이 남송연간에 역시 여기도 청자를 구웠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송대에는 청자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번에 이 호남성의 장사 동관요 혹은 장사요라고 하는 데는요. 당나라 때 이미 이 장사요에서 나온 황유나 가류 자기들이 이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외국으로 나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장사요가 10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장사요새
만들어지는 거는 그냥 장사효자기는 흑유나 가류 뭐 이런 황유 뭐 이런 것들이 구워지기 때문에 그 청자나 백자라고 하는 자기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약간 누르스름한 빛을 띠는 유약을 입힌 그런 자기들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경덕진요가 있고요. 11번 경덕진요. 예, 강서성에 있죠. 강서성에. 그 다음에 12번에 길주요가 있고요. 13번에 복건성 14번 여기 이제 복건성이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여기 노란 거로 표시하는 거는 백자요지. 정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자 굽는 데가 여기 경덕진요, 그 다음에 덕화요, 이렇게가 백자를 굽습니다.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표시하는 게, 하늘색으로 표시하는 게 청자를 굽는데, 북방 청자는 주로 요주요에서 구웠고요. 3번 요주요, 여기 요주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등봉요라고 하는 게 5번에 여기 등봉이라고 하는 데가 아마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제 청자, 특히 이게 이제 북송의 관요가 등봉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북송의 관요가 중요한 데는 이 여요라는 데 있었죠. 그래서 이 여요, 등봉요, 여기가 청자 굽던 북송대의 그 가마라고 보시면 돼요. 북송대. 여기는 요주요 같은 경우에는 당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송대, 금대 정도까지 요주요 계속 청자를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월주요 역시 청자였고요. 그 다음 월주요 청자 여기다 표시할까요? 요주요, 등봉요, 여요, 그 다음에 송월주요, 용초요, 그 다음에 하관요가 전부 다 여기 다 청자를 굽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정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면은 경덕진요, 백자 굽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덕화요, 백자 굽는다 그랬죠. 그럼 표시가 안 된 게 몇 개가 있냐 하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이 5개는 워낙 그 다른 자기들을 굽기 때문에 백자도 아니고 청자도 아닌 독특한 자기들을 읽어서 자주요 자기 또는 뭐 이제 균요 자기 뭐 이런 말로 부릅니다. 길주요 자기, 건요 자기 이러는데 특히 여기 이제 이 길주와 건요에서 구워지는 자기들의 경우에는 흑유를 입혀서 굽는 게 좀 많고요. 흑유를 입혀서 굽는 게 많고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천목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송말 뭐 이 정도에 많이 구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제 백자하고 청자 이렇게 나눠서 먼저 청자부터 볼 예정인데요.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월주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여기는 남북조 시대부터 청자를 굽던 데니까요. 그래서 월주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소흥시라고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소흥시하고 상우시 인근에 도요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주 지역에서 구워지는 모든 자기들 전부 다 월주라고 이제 부르고요. 송대의 중요한 월주 청자들은 아마 상우시 인근에서 좀 많이 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상우시 인근에 도자기가 분포되어 있는 요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강을 따라 가지고서는 이 엄청나게 많은 요지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요지는 당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송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당대 5대 송대까지 이어지는 청주고요. 청자 요지고요. 월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월주 청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상우시 근처에서 상우시에 있는 이 도편들 같은 경우에는 상우시 박물관에 가면 이제 이런 도편 같은 것들이 많이 저장이 돼 있는데 이 청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요. 청자 태토에 약간 회색빛을 띠는 청자 태토에 지금 보이는 요게 태토입니다. 흙이 되는 거죠. 바탕흙 태토가 되고요. 태토로 형성을 한 다음에 성형을 한 다음에 이제 초벌구이를 해요. 1차 번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구워내면 이렇게 요런 한번 구워낸 태토를 위에다가 유약을 입혀요. 그래서 이 유약을 입히는데 이 유약이 철분의 성분이 포함이 된 산화철 성분이 포함이 된 철분이 포함이 된 유약을 입혀가지고
위에다가 유약을 입힌 다음에 다시 한번 불에서 2차 번조를 하면 유약이 입혀진 부분들이 녹아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이 바탕하고 이렇게 유약이 있는 이 기면이 다르게 되죠. 잘 보시면 여기 테토 부분하고요. 유약이 있는 부분에 얇은 막이, 유리질의 막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유약에 의해서 2차 번조할 시에 나타나는 그 유약 표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약 표면은 잘 보시면 이렇게 약간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미세한 그 줄이 쫙 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빅렬이라고 부릅니다. 이 빅렬은 왜 생기냐 하면 이 테토하고 유약하고 표면 장력이 이제 잘 맞지 않으면 이제 그 녹아 붙으면서 이런 자연스럽게 생기는 빅렬이 생기는데요. 보통 이제 아주 잔잔한 빅렬이 생기는 건 기본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송대의 경우에는 이 빅렬을 아주 강하게 일부러 만들어서 그 흠을 갖다가 이 거미줄처럼 가 있는 금 있잖아요. 그 금을 일부러 더 그 멋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유약을 두껍게 칠해가지고 빅렬이 많이 나게 일부러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유약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고인 부분들이 보이죠. 유약이 좀 진하기 때문에 녹아 흘러내려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유약의 흐름 효과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묻은 데하고 두 번 묻은 데하고 흘러내린 데하고는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르고 투명한 색깔이 되는 게 많은데 조금 더 진한 부분이나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그 고인 부분들 같은 경우 흘러내리면 고이는 부분이 색깔이 좀 더 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약과 테토와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그 테토의 색깔이 좀 옅어야 유약에 약간 푸른빛이 철분이라고 하는 거를 철분이 들어있는 유약을 갖다가 환원 소성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푸른색 발색을 내 가지고 이렇게 청자가 되는 건데요. 이 환원 소성을 잘 못하게 되면 약간 그 산소가 계속 이제 주입되는 상태에서 구우면 이렇게 올리브 그린 계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꽉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 소성을 잘 하게 되면 번조를 잘 하게 되면 이렇게 그 투명한 그 청자 색깔이 나게 됩니다. 옷과 같이 투명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다 상우시 근처에 나온 도요지들에서 출토된 도편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월주요 청자예요. 이 청자라고 하는 것들도 그래서 이제 푸른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려 청자하고는 달리요. 여기 보면은 월주 청자들은 이렇게 맑고 투명한 유약들이 많이 붙이는 데 비해서 나중에 보시면 중국 청자들은요. 훨씬 불투명하고 두꺼운 유약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지역마다 흙이 달라서 테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같은 지역에서 구워도 이제 뭐 불을 맞는 온도라든지 조절하는 상태에 따라서 유약의 색깔은 이렇게 약간 그 터키 그림 비슷하게 옥색처럼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올리브 그린 계열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색깔만 가지고는 이게 청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여하튼 유약 자체에는 철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그 청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청자 테토의 청자 유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자 테토는 테토 자체도 약간 철분이 섞여 있어서 약간 회색빛을 띠는 게 보통 청자의 테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철분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새빨갛게 구워지는 데들도 있고요. 시꺼멓게 나오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흙이 다르기 때문에 도자기는 그 만들어지는 지역의 흙에 따라서 유약도 다르게 만들어져서 지역마다 다른 도자기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담담하고 맑은 이제 그 본격적인 월주요 청자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당말 5대 시기부터 보통 한 9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10세기 정도에 이 월주요 청자의 아름다운 그 옷과 같은 색깔이 다 만들어진다고 보고요. 초기 9세기에서 10세기, 11세기까지의 월주요 청자들은 아주 이렇게 담담한 유약 투명하면서 담담한 유약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 형태 자체를 그 양각을 해가지고서는 양각이나 아니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음각 문양들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문양을 잔잔하게 표현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은 강소성 호구탑에서 이제 출토가 된 10세기 정도의 연어문 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북경의 요나라 무덤에서 출토가 된 월주요 청자 호인데
호, 이거 뭐 주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주자, 주전자. 이 인문무 호라고도 하고 인문무 주자라고 해도 되는데요. 청자, 음각선으로 문양을 놔두니까 청자, 음각, 인문문, 주자 또는 호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도자기 이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물을 놓고도 책이나 아니면은 사람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명문이 남아있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서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 명칭으로 부르다 보니까 이름이 좀 갖가지로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청자냐 백자냐 뭐 하여튼 그 재질이 먼저 나오고요. 재질. 그 다음에는 문양의 기법, 음각이냐 양각이냐 이런 기법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양의 이름. 그러니까 뭐 인물을 새겼느냐, 연화문을 새겼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문양 종류가 나오고요. 문양 종류가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기형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를 붙이면 일반적인 그 도자기 이름을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돼서요. 도자기나 공예품들의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명문이 있어가지고 이게 딱 뭐다라고 밝혀지는 것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명문이 없는 도자기나 그 공예품들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재질, 그 다음에 기법, 그 다음에 문양, 그 다음에 기명 해가지고 이름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자가 되고요. 청자, 양각문, 청자, 양각, 연판문, 발. 내지는 뭐 연화문 발 이렇게 부르시면 이 명칭이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청자, 음각 또는 청자, 선각, 뭐 인물문, 호 또는 인물문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무슨 기형이구나 이게 무슨 문양이구나를 파악해서 이름을 붙이시면 돼서요. 제가 별로 그 이름을 자세히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이 997년에 연대를 가진 요나라의 무덤에서 출토가 된 그 월주요 제작 그 청자 주전자입니다. 여기 이제 인물이 성세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북경 근처에 있는 무덤에서 출토가 돼서 현재 그 수도박물관, 북경 수도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13cm,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선 더 작아 보이지만 높이는 더 높아서 전체 18cm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얕은 선각으로 문양을 갖다가 그 태토 위에 직접 새기고 난 다음에 번조를 하고 유약을 입혀가지고 구우면 이 음각된 부분에 유약이 뭉쳐서 진하게 보여서 색깔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양각을 해가지고 여기 도드라졌잖아요. 그래 그 부분에 유약이 뭉쳐가지고 진하게 보여서 색깔이 보이는 거지 문양을 따로 더 만든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주의 청자의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얕은 양각이나 음각을 가지고 문양을 세밀하게 하고 투명한 유약을 써가지고 그 보이게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월주에 제일 많이 구워진 거는 아무래도 발 또는 완이라고 부르는 이런 대접 종류가 제일 많이 그 만들어집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청자 용문 발이라고 하는 그릇인데요. 가운데 이제 용문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만 테두리가 돌아가 있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까만 테두리가 있는데 이 까만 테두리는 은을 끼운 겁니다. 은을 얇게 판으로 만들어서 요 구연부를 갖다가 돌려서 씌운 건데 왜 그렇게 이제 은태를 씌우냐 하면 요 부분이 이제 유약이 없이 이렇게 하얗게 돼 있기 때문에 은태를 돌리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은을 넣거나 이게 이제 음료나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그 마실 때 은이 이제 닿여 있으면 몸에 나쁜 게 있으면 색깔이 검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뭐 독이라든지 몸에 나쁜 거를 갖다 판별하기 위해서 식기의 태두기에 은을 갖다가 이런 거 이제 은구자발, 금구자발 이런 말 쓰는데 은구자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자 용문발의 경우에는 10세기경에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측면을 보면은 전체 이렇게 음각으로 이 수파문이라고 하는 파도 문양을 표현을 해놨고요. 여기 역시 이렇게 그 은태를 둘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은태를 두르는 것은 조금 이따 보실 복소법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이제 제작 기법에 의해서 꼭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복소법의 경우에는 뭐 월주요뿐만 아니라 그 정요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이 썼던 그 제작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4개 이상의 이제 그 가지가 달린 요런 그 층단형의 호 같은 경우에도 이 절강성에서 주로 만들어졌던 거고요. 이거는 장례용으로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연화문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란문을 갖다가 음양각 이게 약간의 양각을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는 잘 보이시진 않지만 이 월주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6화형인데 5화형이나 6화형의 이런 대접 같은 꽃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대접에 안에 음각으로 문양을 표현해 놓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잘 보이지 않는 문양은 꿀벌. 의 문양이에요. 그래서 그 쌍봉문이라고 얘기를 해서 쌍봉 여기서 말하는 봉은 그저 벌을 뜻하는 겁니다. 앵앵 날아다니는 벌이죠. 그래서 이제 벌을 2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이런 그 대접 같은 것들도 이제 월주에서는 제일 많이 만들어졌고, 월주요 색깔이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일반적인 청자랑 제일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월주요의 그 당말 5대 청자 제작기 법들을 이제 전라남도에서 받아들이면서 고려 청자로 발전을 해서요. 한국의 청자 제작하고 관련해 제일 중요한 유적이 지금 보고 있는 월주요와 월주요 자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일찍부터 월주를 비롯해서 그 좋은 자기들, 상중 하품 해서 상품 자기, 예, 상품의 자기들을 굽는 그 가마들에서는 이 갓발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번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주 고급 자기를 구우려면 갓발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갓발이에요. 갓발은 요도구, 그 가마에서 쓰는 그 도구의 일종으로서 이렇게 원통형의 그릇에다가 안에다가 도자기를 올려놓고 뚜껑을 덮어서 지금 보시면 알겠죠. 갓발 이거 흙으로 만들어서 초벌구이 해가지고 토기로 만들어서 쓰는 게 이 갓발인데 이 갓발 안에다가 토기를 넣어서 구우면 일단 여러 개를 갖다가 층층이 쌓아서 가마 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마 안에서 그 나무 재 같은 게 타서 여기 딱 붙으면 여기 이제 표면에 흠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줄 때도 이 갓발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고급 자기를 구울 때는 이 갓발을 다 이용을 하는데 원래 갓발을 처음에 이용할 때는 하나의 갓발 안에 그 도자기를 하나씩 넣어서 이제 구웠는데요. 당말 5대 정도부터 한 10세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는 월주요라든지 아니면 이따 보실 백자를 굽는 정요 같은 데에서는 이게 하나만 구우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요거는 요만한 공간에 옛날에 갓발을 쓰기 전에는 가마 바닥에 늘어만 놔야 되니까 층층이 올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갓발 올려놓으면은 3개를 구웠단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를 굽다가 3개를 구웠는데 이 10세기 정도 되면서 이 청자나 백자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정요하고 그 다음에 월주요 같은 그 대량 생산,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경덕진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대량 생산하는 자기들의 경우에는 하나를 굽는 게 아니라 도자기를 갖다가 갓발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그 여러 개를 엎어서 굽는 거예요. 엎어서. 그러면 지금 여기는 하나, 둘, 3개의 자기를 굽는데 이 복서법, 엎어서 굽게 하는 그 변형 갓발을 사용하게 되면 맨 처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굽게 돼요. 그러니까 3개를 굽던 거에서 10개를 구면 3배를 많이 굽게 되죠. 똑같이 구웠는데 그 복소법을 하면은 훨씬 대량 생산을 하게 되기 시작을 해서요. 이게 이제 상당히 유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소법은 뚜껑은 나중에 하나만 덮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자체가 그 뭐라 해야지 갓발이 되는 거니까 이 복서법에 쓰는 갓발과 일반 갓발은 좀 차이가 있고요. 역시 좋은 거를 구울 때는 이 개별 갓발을 계속 쓰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이제 나쁜 점은 개별 갓발의 경우에는 이 바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자기하고 구워지는 도자기 사이에 유약이 이렇게 흘러내려고 하면 이 갓발에 딱 붙어가지고 못 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테토비즘이라든지 뭐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는 흙들을 갖다가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 바닥 부분에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갓발에 바로 붙기 때문에 이 갓발이 붙는 데에는 유약을 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소법으로 구운 도자기들은 구연부가 다 유약이 없이 깨끗한 상태로 구워져서 그 부분에 이제 은테나 금테를 씌워가지고 장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테나 금테 장식이 쓰여진 경우에는 이 복소법으로 구운 자기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세기 이후에 나오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남 지역에 이제 월주에서 만들어지는 난방자기, 난방청자들이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다음에 색깔이 훨씬 약간 투명한 회록색 같은 또는 옥색에 가까운 형태를 유약을 빚는 데 비해서 북방의 청자인 요주오의 청자의 경우에는 이 삼서성에 있는 유일한 청자 요지인데 여기는 문양이 훨씬 더 이렇게 각지고 딱딱해 보이면서 그다음에 색깔은 좀 올리브 그린을 많이 띠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왼쪽에 있는 이 청자는 북송 요주오 시대 10에서 11세기 정도에 11세기 정도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 청자 각화 화식 조문 용문 수주라고 해서요. 일단은 수주 이게 주전자 고요. 다리가 달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봉황이랑 꽃이랑 새겨져 있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용구라고 얘기를 하면은 용 모양의 저기가 달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원래는 아마 뚜껑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뚜껑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재 보스턴 미술관,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요주오에서 만들어진 청자 향로입니다. 향로. 이 향로는 다리가 일단 5개 정도 달린 수각형의 향로이고요. 표면에는 역시 요주 특유의 당초문이 이제 새겨진 향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형들이 이제 섬서성의 요주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어느 가봐나 이렇게 발 또는 완이라고 하는 기형들이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아주 전형적인 요주오의 완입니다. 요주오 청자인데요. 이 요주오의 청자 발을 이제 보시면 안에 있는 이 꽃 문양을 요주오는 이제 발굴이 됐는데 뭐 월주오도 발굴이 됐긴 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밑에 부분에 여기 벌겋게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유약을 입히지 않은 테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윗부분만 테토를 유약을 입혀가지고 구웠고요. 유약이 이렇게 문양이 있는데 진하게 남으면서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진한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 문양들은요. 요주의 경우에는 요주요나 정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요도구를 사용해가지고 문양을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양각의 문양이 있어서요. 여기도 문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삼각 원추형 비슷하게 생긴 여기다가 흙을 갖다가 꼭 눌러서 찍으면 도장을 찍듯이 문양이 새겨져서 안에는 그런 인화문처럼 각인문을 갖다가 새겨서 도장으로 찍어가지고 문양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바깥쪽은 그렇게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약간의 선만을 줘가지고서는 굽게 되는데 요런 문양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문양판을 인용하는 거는 요주요하고 이따가 보실 정요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요주하고 정요는 문양도 이렇게 공통이 된 부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북방식 정요도 이제 북방식 백자고 요주요도 북방식 청자라 이게 화국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런 특징들을 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이 섬서성 동천시에 있는 요주요 박물관의 요지입니다. 예, 주로 이제 벽돌 가마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시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구조들을 보여주는 게 특징인데요. 이 가마는 대부분 다 등요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등요라고 하는 이제 뚜껑이 원래 이렇게 보면 뚜껑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 뚜껑 부분이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여하튼 등요나 이런 가마들을 주로 많이 썼고요. 어느 지역에서나 요 구조가 이렇게 조금씩 다 같은 건 아니고 조금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요주요라든지 아까 상우시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이런 현장 근처에 이런 박물관들이 있고요. 요주요 박물관은 바로 요 가마터에서 이제 발굴한 가마터에서 이제 발굴을 한 것들이 이제 이 현장 유적과 함께 세워진 박물관이라서 근처에 이제 요지가 한 3군데 정도가 이 현장 박물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섬서성에 가시면 요주요 같은 데가 중요한 송대, 북송대 청자 제작지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요라고 하는 가마는 여주 지방에 있어서 여주 지방에 있는 관요였기 때문에 여요라고도 부르고 여관요라고도 부르는데, 이 여주 지방이라고 하는 데는 그 개봉 근처에 있어서요. 이 여주요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여요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청자들은 12세기 북송의 황실에서 사용하던 제일 고급 청자를 구웠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요의 청자들은요, 유약이 굉장히 두터워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하늘색에 가까운 색상을 띠는 게 특징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백자 아니라 청자입니다. 청자고 두꺼운, 아주 유약이 두텁고 그 다음에 하늘색을 띠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 유약이 왜 두껍냐 하면 한 번 굽는 게 아니, 유약을 한 번 입히는 게 아니라 한 번 유약을 입히고 그 다음에 또 말려가지고 또 한 번 입히고 또 한 번 입혀서 유약을 여러 겹을, 약간 불투명한 유약을 여러 겹을 입혀서 굽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표면에 이 유약의 빅열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거미줄처럼 막 잔잔하게 또는 이렇게 얼음이 깨진 것처럼 잔잔한 이 빅열들이 이 여요의 아주 특징적인 그 형태고요. 실제 유물을 보시면 불투명한 하늘색이 좀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여요의 아주 대표적인 청자완이고요. 이거는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다른 일반인들을 위한 가마는 아니고 황실용 가마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역시 대만 고궁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청자완인데, 그냥 완이 아니라 이렇게 끝이 꽃처럼 화형완이라고, 윤화완이나 화형완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12세기 북송 황실 사용품이라고 보고 있고요. 높이는 10cm, 입지름은 16c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전형적인 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보기에는 훨씬 더 백자처럼 보이지만 역시 실물은 약간 하늘색을, 여기 보이는 이 하늘색을 띠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역시 구연부에 이렇게 테두리에 금태를 이제 돌려서 장식을 한 북송 여요의 그 청자완입니다. 영국에 현재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남송 때 이제 송나라가 항주로 내려오게 되면 항주 지역에서 이제 관요를 운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항주에 있었던 관요가 아까 이제 보셨던 항주의 하관요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 항주의 하관요에서 구워지는 거는 북송대의 관요의 전통을 이어서 역시 약간 불투명한 하늘색 계통의 유약을 입힌 도자기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역시 청자입니다. 이 청자인데 유약이 약간 불투명하고 두껍게 여러 겹이 밝혀져서 같은 형식인데요. 역시 남송대 12세기 후반 13세기 뭐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은요, 남송연간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병들이 이제 남송 관요, 하관요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하관요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는 이렇게 유약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하늘색을 띠는 것들이, 하늘색 또는 이렇게 에메랄드 그린 같은 색깔을 띠는 게 있는가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면에 일부러 거미줄 같은 유약의 빅력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 팔각병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는데, 이런 빅열은 여러 겹의 유약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씌워가지고 굽기 때문에 유약이 두껍고 불투명해서 이런 것들이 일부러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유약을 두껍게 해서 여러 겹을 씌웠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아주 관요의 특징적인 특징적인 양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송대에도 좀 그렇고 남송대에도 그런데, 남송대 관요가 좀 더 이렇게 유약이 불투명하고 두꺼운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송대에 만들어지는 관요, 항주에서 지어지는 이제 관요회 같은 경우에는 항주 안에 이제 뭐 노호동이라는 몇 군데 이제 유약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늘색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약간 담담한 청록색 같은 유약들이 가진 병들이 많은데요. 전형적인 완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능화형이라고 해서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화형의 이제 이런 화형발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이제 남송 시대가 되면은요, 이 청동기의 기형이나 고대의 옥기 기형을 모방한, 이게 옛날에
신석기 시대 같은 때 할 때 보면 옥종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둥그랗고 바깥에는 사각형으로 생긴 종이라고 하는 옥기가 있었잖아요. 의계용 용기라고 그랬는데 그런 그 고대의 청동기나 옥기를 모방한 형태의 청자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종형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옥기의 종을 닮은 병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나 왼쪽에 있는 거 모두 다 그 남송대 아주 뛰어난 작품, 도자기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일본의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높이가 19.7c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유나발은 높이가 9.1cm, 입지름은 26cm 정도 되는 좀 큰 편의 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약이 굉장히 이렇게 독특하고 빅력이 아름다운 것이 특징인 남송대의 명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10세기, 11세기에는 청자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백자도 만들어지는데 북송연간의 백자는 주로 정요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정요의 백자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관자라고 해가지고서는요, 그 관요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표시하기 위한 그 음각의 관자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두 점은 모두 다 북송대 그 탑의 지붕인 정지사 탑의 지붕에서 출토가 된 10세기 정도, 10에서 11세기 정도의 정병하고 그 다음에 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바닥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옆 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왜 꽃 모양 이렇게 생기고 이런 거는 같은 시기에 10세기에서 11세기 정도의 그 월주에서도 이런 문양이 보였죠. 그래서 이제 같은 문양이 이거는 청자로 만들어지는 거라, 아니 백자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자의 경우에는 이 백자가 테토가 그 산화 알루미나가 섞이고 철분은 하나도 없이 순수한 알루미나 성분이 아주 높은 규소와 알루미나 성분이 높은 백토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백토로 만들어진 이 백자들은 백토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색 유약 또는 이렇게 투명한 유약을 갖다가 시유해 가지고 주로 백유라고 해서 그 백색 유약을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백색 유약을 시유해 가지고 이제 번조를 하게 되는데요. 북송대에는 청자나 백자나 모두 다 한 1100도 정도에서 이제 구워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온도가 1250도 이상의 진짜 백자를 굽는 시대가 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원나라 때부터 이 경질 백자가 구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1100도에서 1150도 정도에서 굽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대에는요. 역시 북송대 정지사탑에서 아까 보신 그 좀 전에 보신 그 박이라든지 뭐 그 정병하고 같이 나온 향로하고 합들을 보시고 있는데 모두 다 정요에서 만든 백자입니다. 시기는 10세기에서 11세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유의 경우에는 11에서 12세기 정도부터는 아까 요주에서 보이던 것처럼 이렇게 네모난 문양판 있죠. 그걸 이용해서 내부에 양각의 문양을 새겨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영국에 이제 소장이 되는데 여기 포도문하고 그 다음에 연꽃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동자가 1명, 2명, 3명 나와서 연지 안에서 연꽃이 여기 피어 있죠. 연지 안에서 노는 동자문, 연지 동자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문양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정요에서 구워진 거고요. 12세기,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반 정도에 구워지는 북송 말기에서 이제 그 금대 초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이런 문양들의 그 요주에서 사용하는 그 문양 틀을 이용해 가지고 뭐 아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보고 그 문양 틀을 이용해서 아빈 기법으로 이제 찍어서 문양을 갖다가 표현을 하는 그 도자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역시 까만테는 은테를 돌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빈문이 12세기 정도부터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나와서요. 정요 같은 경우에는 한 금나라 때에서 원나라 초기까지 정요가 계속 백자를 생산을 하는데요. 좀 더 후대가 되면 좀 더 크기도 커지고 문양도 되게 복잡해지는 양상들을 보여줍니다. 네, 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보통 금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12세기에서 13세기 초반 정도 넘어가는 시기에 만들어진 그 정요 백자인데요. 정요 백자는 좀 아이보리 색깔 같은 색깔을 많이 띠고요. 조금 이렇게 약간 그 상아색 같은 형태를 띠기도 해서요. 완전한 백자, 하얀 백자라기보다는 약간 미색이나 아이보리 같은 기분을 띠는 백자가 좀 많은 편인데 역시 문양에 보면은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기 이렇게 사슴이
한 마리 이렇게 뛰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사슴이 한 마리 있어서 쌍록문이 이제 기본으로 나가면서 이 주변에 이제 당초문들을 장식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사슴 당초문 형태의 문양이 이제 양각으로, 이거 다 양각이에요. 양각 문양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금나라 때까지 이제 금나라에서 원초까지 정요가 계속 백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금나라 정도 12, 13세기가 되면은 남쪽에 있는 그 경덕진묘에서 백자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경덕진묘의 그 생산이 활발해지기 시작을 하면 정요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백자를 제작하던 지역들은 조금씩 쇠퇴를 하기 시작을 하죠. 다음으로는 이제 그 원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백자를 생산하는 그 경덕진요에서 만들어진 자기들을 좀 볼 텐데요. 이 경덕진요라고 하는 데는 이제 앞으로 원명 청대에는 경덕진만 나와요. 다른 자기들 거의 안 만들어지고 경덕진에서만 자기를 만드는데, 원명 청대의 경덕진은 분명히 백자를 굽습니다. 물론 이제 청화백자를 주로 많이 굽게 되는데, 이 북송대 11세기 정도에서 12세기까지는요. 이 경덕진에서는 청백자라고 하는 걸 구워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두 개가 다 청백자인데, 하나는 11세기 이전에 이제 그 안유성에서 출토가 된 청백자 각화 견유 개 모양의 꼬기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견유 개 뚜껑이에요. 견유개라고 하는 게 개 모양의 뚜껑이, 아니 손잡이가 달린 뚜껑의 수주라고 하는 거는 물주전자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승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받치는 그 받침대를 승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기 이제 이 경덕진에서 11에서 12세기에 구워지는 이 청백자라고 하는 거는 백자 태토에 투명한 유약을 발라요. 투명한 유약을 바르는데, 이 투명한 유약에 철분의 성분이 섞여 있어서 청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청자유약을 섞는 거죠. 그래서 청자태토에 청자유약을 갖다가 입히면 청자를 만드는데, 이거는 백자태토에 청자유약을 갖다가 입혀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얀색인데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청백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다른 지역에서는 안 만들어지고 경덕진에서만 일시적으로 북송연간에 주로 만들어집니다. 이 두 점은 전부 경덕진에서 만든 그 청백자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덕진에서는 이 수금형 향로라고 해서 옥이나 아니면은 그 동물 모양의 향로 형태들이, 이제 동물 모양을 이용한 향로들이 이제 주로 많이, 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서 사는 그 조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연화형 기대 위에 이제 오리 모양에 얹어서 만들어진 이런 향로들도 역시 경덕진에서 이제 새로 제작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 승반과 그 다음에 이제 주자 같이 갖춰진 거는 여기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요주라든지 다른 데서도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이 청백자로 만들어진 얘들이 이제 좀 중요한 예가 되죠. 경덕진의 자기들, 청백자라고 하는 좀 독특한 자기를 생산했다. 나중에 이제 원대 정도부터는 이 경덕진에서는 유약을 완전히 개발해서 맑고 투명한 백자 유약을 개발을 하면서 백자태토의 백자 유약을 시유하면서 그 본격적인 백자가 이 경덕진에서 제일 많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네, 북송대 이제 자주에 있었던 자주요라고 하는 자기는 아까 청자도 아니고 백자도 아니라 그랬는데, 이 자주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독특한 도자기를 굽기 시작을 해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동경북박에 있는 백유 각화 보상화문 수주라고 하는 물주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매병 같은 병이죠. 중국에서는 매병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대부분 다 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병이 되게 형태가 많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만드냐 하면, 여기 보시는 요 색깔, 약간 갈색 보이는 요 색깔이 태토 색깔입니다. 그래서 태토가 철분이 많이 들어서 태토 자체가 워낙 이렇게 시꺼먼 빛에 가깝게 나와서요. 거기다가 두꺼운 백유를 시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유약을 긁어내요. 그러니까 태토가 갈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위에다가 백토를
백유를 이제 바르고요. 이거를 갖다가 긁어내면 요 밑에 부분, 긁어낸 부분에 원래 테토 형태가 보이죠. 그래서 요 유약을 긁어내서 테토와 백유의 그 불투명한 백유를 이제 그 결합해서 이렇게 독특한 자기들을 만드는데 꼭 우리나라의 분청사기를 보는 것과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시대는 훨씬 일러서 11에서 12세기에 이런 각화문, 이런 걸 각화문이라고 해요. 새긴다 해가지고 꽃문양을 새기는 이 각화기법을 이제 사용을 하는 자기들을 만들고요. 북송대 12세기 정도가 되면은 예, 테토 위에다가 그 백유를 시유하고요. 그 위에 다시 철화 안료를 발라서 검은색으로 철화로 이제 문양을 갖다가 다시 만들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백자 위에 검은색 문양을 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테토는 검은색에 가까운 그 진한 색이, 여기 이런 게 테토색이고요. 여기는 이제 유약이 발린 거죠. 백유가 발렸고 위에 이제 그 흑유가 다시 입혀지면서 이렇게 두 겹의 문양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문양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긁어서 이제 백색 바탕의 문양이 드러나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철화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런 문양들이 전부 이제 백유 흑화자 경합이라든지 백유 그 흑화 그 모란문병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는데 이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주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둔 그 두침이에요. 두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렇게 목침처럼 베개 형태를 하는데 이 베개를 도자기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 자주에서 만든 12세기 정도의 그 작품들입니다. 네, 자주요는 12세기 지나서 원대 14세기 정도까지 계속 만들어지는데요. 원대 14세기가 되면은 그 금대에서 원대가 되면 이렇게 철화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게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전통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거 이제 금대에 만들어진 건데 요런 형태도 그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서 만드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홍화나 아니면은 이제 그 삼체 유약을 써서 초록색, 녹색,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색 해가지고 세 가지가 되죠. 이렇게 삼체. 여기도 보면은 홍색, 갈색, 그 다음에 여기 황색, 해서 백색 해가지고 홍록체 또는 뭐 삼체라고 부르는 이런 그 다색 체유를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색상이 화려해지는 게 보통 1201년 이후 13세기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1년에 만들어졌다는 연대가 있어서 13세기 초반인 거를 알 수가 있는데 13세기 정도부터는 이렇게 자주요에서는 여기 다양한 색상의 그 기물들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는 여하튼 그 테토 자체가 자주요 워낙 그 독특하기 때문에 백유와 흑채를 같이 써서 만드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분청이랑 비슷하긴 한데 약간 그 방식은 좀 다르긴 합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그 북송대부터 시작을 해서 한 14세기 정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자기가 이제 자주요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방의 건요라든지 길주요 같은 데서는 이 천목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덴목구라고 하죠. 덴목구 일본어로 이 천목이라고 부르는 이런 자기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 천목 자기들은 대부분 다 닭이에요. 닭이 차를 타먹는 그릇이죠. 그래서 찻잔으로 사용하는 자기들이고요. 다 일본에 주로 많이 소장이 되어 있는데 역시 건요나 길주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테토가 그 자주요 못지않게 이렇게 시꺼멓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를 바르냐면 흑유를 바릅니다. 흑유, 철분이 굉장히 많은 흑유를 갖다 두텁게 불투명한 흑유를 바르면서 거기에다가 안쪽에 이 건요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뭐를 하냐 하면 여러 가지 광물질 덩어리 같은 것들을 녹여가지고 유리질 많은 것들을 같이 여기다 뿌려서 구우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처럼 그 문양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천목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천목 하늘의 눈처럼 보이는 문양들이 있다. 천목이라 부르는데 여하튼 이렇게 흑유 바탕의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문양의 특징들을 유약의 성질을 변화시키면서 우연의 효과를 얻어서 나오는 이런 그 독특한 자기들을 주로 많이 구웠어요. 건요하고 다음에 보실 길주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국 남방 지역에서 주로 많이 구워졌고요. 지금 남아 있는 건 대부분 다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송 연간부터
그 금대까지 이제 원대 초기까지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그게 이제 남송 연간에 이제 일본하고 남송이 교류를 하면서 일본에서 많이 수입해 가서요. 일본에 전래되는 유물들이 많습니다. 이건 일본 정가당 문고라고 하는데 소장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같은 길주, 그 근처의 길주인데요. 여기도 역시 흑유 바탕인데 여기 보는 흑유 위에다가 뭐 다른 이물질을 묻혀놓은 잎사귀, 나무 잎사귀 같은 것들을 올려놓으면 잎사귀가 타고 날아가면서 그 부분에만 바탕에 노란색이 남아서 이런 효과들을 내게 되고요. 여기는 종이를 올려서 붙여가지고 이런 효과들을 냅니다. 이 길주에서는 이 종이나 아니면 나뭇잎을 이용해가지고 문양을 갖다가 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약간 이 흑유의 갈색하고 진한 갈색하고 바탕에 노란색, 황유가 섞이면서 이게 거북이의 등껍질 이라고 알려진 데모의 효과를 낳아서 이거는 데모피 천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역시 대부분의 경우에 다 일본에 소장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가마들이에요. 황실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걸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취향은 아니라는 거죠. 그 외에 당나라를 이어서 이 삼체가 계속 많이 만들어져서요. 지금 보는 하남성 밀련 법회사지 이거 송대 탑인데 이 송대탑의 연대는 998년 송나라 초기 때인데요. 당삼체를 이어서 송삼체로 만들어진 탑형 살기 이거는 그냥 보장형 살기가 되는데 이런 살기 장엄구나 탑 같은 것들이 도자기로 만들어진 예들이 있습니다. 이 삼체자기들이 계속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북성 정지사에서는 정유에서 만들어지는 얘들 중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흑유나 황유를 갖다 같이 쓴 자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편 아까 이제 정유 자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정지사탑의 공양구들로 들어간 그 백자들을 이제 보셨는데 사기기 같은 경우에는 은을 두들겨서 만든 은탑 형태의 사기기를 사용한 것이 이제 이 10세기에 나오는 특징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이제 송대부터는 당대 입어서 금은재 살기나 이게 탑형 살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송대에 많이 나오는 유물들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각종 칠기가 되겠습니다. 예, 7기의 경우에는 당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왜 도자기 기형에서 보이는 아까 5화형, 6화형 그릇들이 이제 나무로 만든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칠을 해서 흑칠기들이 이제 주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두 개 흑칠기인데요. 이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촉의 왕이었던 왕건의 무덤에서 출토가 된 10세기 5대 때 그릇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탕이 금은태예요. 그래서 금은 바탕에 바탕 그릇 자체는 은기고요. 이거 5화형 은기고 그 위에다가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쌍봉무는 뭐를 했냐면 첩화기법을 붙이죠. 그래서 금은 바탕에 이제 칠을 해가지고 장식을 한 금은기에다가 칠을 하는 예들도 이 시기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탈이라든지 나전 같은 것들도 11세기 이후부터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경상, 거울을 넣는 상자인데요. 나무를 갖다 깎아서 만들었고요. 근데 나무 테 돌려가지고 붙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울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표면에 보시면은 이 허연 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은판을 잘라서 붙이는 은평탈 기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은평탈 기법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세기부터 이제 널리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은평탈 기법은 당나라 때부터 사용하던 기법인데 문양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화려해지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전칠기가 본격적으로 11세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 평탈보다는 주로 나전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북송대나 아니면 남송대의 이제 유물들, 특히 칠기 같은 경우에는 무덤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탑의 지궁이나 뭐 천궁 같이 사리장엄구나 아니면은 경전을 넣는 상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경전을 넣어서 탑 안에다 봉안을 하는데 이 경전을 넣는 상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경상이라고 써도 한자가 이제 다르죠. 이거는 경전을 넣었던 거고 11세기 전반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나전을 갖다가 새겨가지고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리장엄구로 사용되는 것들은 특히 송대 사리장엄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장방형 그릇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칠기를 외함으로 사용하는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전에 경상이랑 같이 서광사탑에서 나온
살기 같은 경우에는 진주살이 보당이라고 해서 석경당 형태를 나무로 만들고 진주로 장식을 했어요. 여기 이제 진주 장식 여기 이런 데 보이죠? 이게 이제 이 보당이라는 형태로 이 안에 이제 사기를 넣어가지고 공양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함께 이런 다라니 판 같은 목판 같은 것들도 함께 나오고요. 이 경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판으로 만들고 색깔을 칠한 채외 목재 상자에 이제 봉안이 돼서요. 이게 나무로 만드는 살기들이 이제 송대에 11세기 정도부터 이제 많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주로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목칠기로 제작이 되는 사리장원구나 그 경상들의 경우에는 주로 절강성을 비롯한 강남 지역에서 많이 만들었고요. 이 해광탑에서 나오는 이 칠기 같은 경우에는 묘금 기법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칠을 해가지고 금으로 이제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장식을 하는 기법이 나오고 있고요. 퇴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위에다가 그 칠기 위에다가 이것도 이제 묘금 기법으로 장식을 한 거고요. 금리로 그렸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문양의 윗부분에 그 뭐를 하냐 하면 이렇게 그 악교랑 그 다음에 이제 뭐 목분이나 목가루 이렇게 뭐 이렇게 골분 뭐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되직한 축같이 만들어서 위에다가 입체로 부조를 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퇴칠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가루들을 섞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소조로 눌러 붙이는 게 퇴칠 기법이라고 하고요. 이 퇴칠에다가 진주 같은 거를 같이 장식을 하기도 하는데 이 퇴칠 기법은 물론 한때부터 있기는 하지만 이 송대, 북송대 11세기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던 거로 보입니다. 주로 절강성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시는 이 해광탑, 조금 전에 보신 경상이랑 같이 나온 건데 경전상자하고 살인상자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살인장원구로 들어간 거는 은탑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세부 보시면 이거는 묘금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예, 묘금 기법이고 그다음에 여기 꽃 문양 같은 경우에는 입체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바로 퇴칠 기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달려있는 하얀 것들이 지금 보시는 진주예요. 이것도 역시 오칠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칠기의 제작 기법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다양해지는 게 11세기의 특징이다. 칠기가 굉장히 고급품을 만드는데 많이 쓰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칠기의 제작 기법 굉장히 많으니까 좀 정리하시고 싶으면 교재에 그 중국 미술사 교재에 이제 그 송대 부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송대 칠기 기법 중에는 이 조칠 기법이라고 해서요. 그 칠을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여기다 칠을 갖다 여러 켜를 갖다 해요. 여러 겹에 칠을 한 다음에 이 칠한 거를 깎아내면은 칠의 단면이 보이죠. 지금 그 칠의 단면이 보이는 이런 것이 일종의 조칠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칠을 갖다가 여러 겹 한 다음에 그거를 깎아내는 거예요. 칠을 조각을 하는 그 조칠 기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송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독특한 기법인데 역시 절강성 지역에서 주로 많이 만들었고요. 이 문양 자체가 여기 요거에 이제 요 세부를 옆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 칠을 할 때 한 가지 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밝은 색, 그 다음에 빨간색, 빨간색 해가지고 나이테처럼 이렇게 칠을 여러 겹을 하잖아요. 깎아내고 나면은 이게 이렇게 그 물결무늬 비슷한 이런 문양들을 보이는데 이건 칠을 여러 겹을 다른 색으로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조각을 하면 그 문양이 보여서 그게 이제 그 물소의 껍질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해서 이거를 서피 기법이라는 말로 불러요. 그래서 이건 이제 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런 그릇을 분이라고 부르는데 서피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 만들어지는 이렇게 동그란 문양들, 이런 문양들을 굴륜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굴륜문을 장식했다 해서 굴륜문 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북송대의 한 12세기 정도까지 11세기에서 12세기까지의 이제 그 칠기들은 대부분 이렇게 굴륜문을 하고 이거를 문양 그대로 놔두는 데 비해서 원대 정도 되면은요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위에다가 전체를 다시 빨간색으로 이게 칠해버려요. 그러면은 굴륜문은 남아있는데 굴륜문은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간 굴륜문은 남아있는데 이 서피 형식은 없어지죠. 이 서피 형식은 없어져서 네,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보입니다. 나중이 되면은 칠을 갖다가 조칠기법으로 칠을 해서 깎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냥 나무를 깎아가지고 위에다 칠을 하는 형태로 바뀌기도 해요. 이게 좀 많이 제작을 하면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 서피 기법 같은 경우나 조칠 기법 대신 나무를 조각을 한 다음에 그냥 칠을 한번
한번 해버리면 조칠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기물들도 나오게 됩니다. 원대가 되면 그런 게 더 많아지고요. 명대가 되면 훨씬 더 많아져요. 송대의 기법이 훨씬 더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공교하고, 이렇게 정교하고, 그 다음에 세밀하고 그런 특징들을 많이 갖는 게 송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양들은 그 당시 굉장히 유행을 해서요. 남송대에서 원대가 되면 그 금속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거하고 왼쪽에 보고 있는 이 그릇은 사천성 지역에서 이제 남송대 교장이라고 해가지고 은기가 다량으로 발견된 그 교장 유구가 있는데, 이 교장 유구에서 출토된 그 남송대 12세기의 이제 은병인데, 여기 보이는 이런 굴륜문 형태는 아까 7기에서 보이는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은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형태는 계속 원대까지 계속 이어지면서요. 7기하고 그 다음에 은기가 역시 다 강남 지역이나 뭐 사천성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7기의 문양과 은기의 문양이 이렇게 형태를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역시 12세기의 은기인데, 이건 강소성에서 이제 출토가 됐고요. 12세기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들이 이제 이건 은 타출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타출하는 문양들이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당대에는 동물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남송대에는 7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도식적인 문양들을 갖다가 그대로 은기에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12세기 이후가 되면은요, 남송대부터 12세기부터 13세기 원대까지 계속 이제 이런 형태들이 아까 도자기로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칠기로도 가끔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로 만드는 기형 중에서 좀 그 독특한 기형들의 경우에는 그대로 금속기로 전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 남송대 주전자인데, 청동기의 기형을 모방해서 만들면서 이 도자기에 보이는 승반이 갖추어지는 은기로 만들어지는데요. 둘 다 사천성에서 이제 출토가 된 12세기 정도의 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양이 별로 없고요. 여기는 이제 문양이 타출로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양이 있는, 특히 청동기의 문양이나 도자기의 문양들을 모방을 한 이런 예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형들은 일단 도자기 기형을 모방을 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전자에 이 벌어지는 이런 형태를 표현하기 어려워서 다른 봉을 더 박아가지고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기형은 이제 원대 명대 되면은 도자기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창금 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이 이제 또 나오는데, 이 창금 기법은 칠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음각선을 새기고 그 음각선을 새긴 데에다가 금리를 집어넣어서 장식을 하는 게 그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파내고 난 다음에 여기다 금을 집어넣어서 그 장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묘금 기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창금 기법은. 근데 지금 13세기에 만들어진 이 렴이라고 하는 기형은 13세기, 14세기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렴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한나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화장품을 넣는 여러 겹의 층으로 이제 칠기로 많이 만들어졌던 기형이고요. 남성대가 되면은 이 칠기의 그 구연부나 이런 거를 은태를 두르면서 장식을 하거나 이 창금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금장식에 그림을 갖다 넣는 게 많아지는데요. 이 원대가 되면 똑같은 형태가 은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기도 열어보면 안에 조그만 화장갑이라든지 안에 이제 뭐 화장 도구라든지 뭐 거울 같은 게 같이 세트로 들어있는데, 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그릇들인데요. 마항태에서 나온 원형으로 된 그 칠기 렴 같은 거 한나라 때 이제 본 적이 있으신데요. 그 형태가 이제 그 남송이랑 원대가 되면 이렇게 칠기나 아니면은 은기로 계속 발전하면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다른 형태의 그 그릇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예품들은 이제 보면은 뭐 회화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전통적인 양식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앞 시대의 형태들이 계속 조금씩 꾸준히 변화하면서 같은 시기의 기물들은 시대적인 공통성을 보여주면서 만들어지는 시대 양식들이 이제 기형이나 문양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대 이후의 도자기는 그 몽골 제국 시기 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차 시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송료, 금대의 도자기와 칠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